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이제 2017년도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연말을 준비하며 올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잊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나 하고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 이슈 프리즘도 그동안 있었던 대한민국의 이슈와 또 해당 이슈를 바라보는 변호사분들의 법적인 시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있었던 이슈 프리즘의 날카로운 시선과 냉정한 해석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일단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근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 5가지 혐의로 이제 특검이 기소를 했었는데요. 네.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액수나 뭐 이런 인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 유죄로 인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물 공여 부분, 그리고 이제 뇌물을 주기 위해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횡령 부분, 그리고 이제 독일로 돈을 이제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산 국외 도피,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수익이잖아요. 횡령한 범죄 수익 은닉죄까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그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위증한,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까지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액수 부분과 그리고 뇌물을 여러 당사자에게 줬는데 어떤 당사자에게 준 거는 인정이 됐고 어떤 당사자에게 준 거는 인정이 안 됐고 이런 차이가 맞아요.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정유라 씨에 대한 213억 원 지원, 그리고 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 상당을 지원한 부분,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220여 원의 자금을 출자한 그런 사실은 특검이 이제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금 72억 원만을 이제 뇌물을 준 것이다라고 유죄로 인정했고요. 그 외에 또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거기 이제 16억 원 상당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다만 아까 나온 그 3가지 중에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재단금을 출연한 그 부분은 무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그 승마 지원 부분 213억 원이었어요. 사실 뭐 약속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2억 원만 인정된 거는 사실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와 그리고 이제 뭐 코어 스포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한 그 금액, 그러니까 거기로 보낸 금액까지 다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해서 결국에는 213억 원이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실제로 지급한 부분이 그보다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좀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정한 금액 16억 원 상당이 그대로 이제 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많이 다퉜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독대를 통해서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마 지원이 미비하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뭐 특검과 삼성이 사실 팽팽하게 맞섰지만 재판부는 어쨌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그 뇌물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모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런 그 독대 자리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일종의 뭐 사인을 받고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지급이 된 거다라는 사실 그 연결고리를 인정을 해서 이제 뇌물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있잖아요. 요 관련한 부분은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삼성 쪽에서 이제 항변했던 부분을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굉장히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정당한 떳떳한 사업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경련에서도 그 모금 액수라고 하죠. 일명 이제 뭐 재단에 출연해야 되는 그 액수까지
가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나왔고 그런 정경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삼성이 출연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뇌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는 이게 국가 문화체육 융성을 위한 재단에 대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뭔가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또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이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었죠? 그 횡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돈을 줬으면 횡령이 안 됩니다. 자기 계열사 돈을 빼돌려서 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라든지 그걸 지원했다는 이유 때문에 횡령이 되는 거고 재산 국외도피 같은 경우는 승마 지원액에서 78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36억 원을 해외 보낸 것 때문에 재산 국외도피죄가 인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남은 두 가지가 또 있잖아요. 범죄 수익 은닉이 있고 국회 위증이 있는데 재판부가 또 어떤 판결을 내렸죠? 우선 범죄 수익 은닉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요. 정유라 씨에게 거짓 용역 그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해서 77억 원 상당을 이제 지원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삼성 쪽은 이거에 맞서서 정상적으로 우리는 승마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결국에 이제 재판부는 77억여 원 가운데 64억 원가량이 말 지원 목적으로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나는 최순실 씨 모녀를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삼성 측 변호인들 역시 뭐라고 이제 방어를 했었냐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그 최순실 씨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몰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2014년 말경에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그 존재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유라 씨,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승마 지원해달라 했는데 그게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이해를 했다 이건 그렇죠. 거죠. 삼성 측에서는 이제 감형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1심 재판부에서 이제 선고를 내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표현이 묵시적인 청탁 그리고 수동적인 뇌물 공여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항소심에서 이런 묵시적인 청탁 그리고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세운 그 논리를 가지고 그걸 좀 이용해서 우리가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좀 이용해 보겠다, 주장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재판부 자체가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명시적으로 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암묵적으로 우리 둘이 그냥 그 분위기상 이런 청탁이 얘가 원하는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것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제 주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불리하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는 어쨌든 유리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재판부에서 선고할 때 형량에도 양형에도 사실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뇌물로 준 거는 맞지만 하지만 그 수동적으로 지급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 쪽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에 사실 좀만 더 논리적으로 보태자면 우리는 그 강요가 묵시적으로 청탁도 아니라 그냥 아예 강요였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다라는 논리로도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는 그런 이유로 사실 무죄 주장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피해자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 억지로 준 거다. 그래서 피해자다라는 걸 강조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할 게 가장 큰 거고. 근데 이제 삼성만 그 항소를 한 게 아니라 특검 쪽에서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심에서 선고된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못하게 하는 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데 피고인만 항소를 했으면은 5년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근데 특검에서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특검에서 다투려고 하는 게
지금 뇌물 공유한 부분에서 이제 다 인정된 게 아니라 일부분만 인정됐습니다. 요구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공유를 안 받거든요. 근데 법에는 분명히 뇌물 공여, 수수 요구 약속도 뇌물 공여죄에 포함이 됩니다. 약속한 것도. 약속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이 뇌물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뇌물로 인정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산 국외 도피 같은 경우도 늘리게 되면 형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한형이 그 5년에서 45년으로 되는데 만약에 그 재산을 국외 도피로 인정된 게 50억이 넘어가면 최저 형량이 10년이 됩니다.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집행유예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게 돼서 지금 특검에서는 인정하려고 하는 게 요구 약속했던 부분, 뇌물 요구 약속했던 그 부분, 계약했던 그 부분을 입증하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량을 더 맞게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지원금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부분과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뇌물 공여죄도 있지만 그 뇌물죄, 술에 뇌물 받는 거 있잖아요. 받는 것도 제3자 뇌물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것도 뇌물이지만은 그 공무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는 것도 뇌물 공여죄가 됩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돼서 처벌은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공동 관계가 있었냐, 공모 관계가 있었냐 그 부분을 따지는 건데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이 돈을 전달하라고 지정을 했으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도 죄를 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공모 관계 공범이다라고 이제 묶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공범으로 엮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두 분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써주셨는데 양 변호사님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위기를 기회로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적어봤는데요. 어쨌든 이번 이게 그 사실 국정농단 사태의 그 사건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탄핵이 될 정도로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우울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관련된 재판들도 지금 하나둘씩 판결이 나오고 있고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을 사실 삼성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다 위기죠. 위기기는 하지만 멀리 보면 사실 이런 잘못이나 이런 나쁜 관행들을 하나씩 털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위기를 기회로라고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반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조로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정경유착 근절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치계 박 전 대통령은 정치계 권력 1인자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그 재계 권력 1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열사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59개를 거느리고 있고 한국 GDP의 18%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계 권력 1인자와 그 재계 권력 1인자가 서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근절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좀 사회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정경유착이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질할 수 있을까? 조금 허탈감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네, 사실 뭐 군대라는 것이 결국은 상명하복이 법적으로 보장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지휘관의 명령을 부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해서 복종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건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군형법이라는 어떤 별도의 법 체제가 상명하복 문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떤 법과 문화 속에서 사실 이런 갑질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좀 안타깝고 씁쓸하고 하지만 그게 또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지난달 31일에 예. 군인권센터가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16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그 육군 대장 사성 장군인 그 박찬주 대장 예. 가족이 관사에서 지금 공관병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리병들을 거의 뭐 산호비 부리듯이 그렇게 갑질을 했다라는 좀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보도자료로 배포를 한 사건입니다. 아, 그러면 충격적인 갑질, 노예처럼 공관병과 조리병을 부린 사람이 네. 사성 장군, 그러니까 별 4개 네, 맞습니다. 장군이란 거죠? 네, 그래서 박찬주 대장이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육군에서 넘버 3로 있는 사람입니다. 넘버 3요. 네. 와, 그렇군요. 아, 현대판 노예 수준 갑질이다라고 군 인권센터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대다수의 어떤 갑질은 사실은 박찬주 대장이 직접 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박찬주 대장의 그 부인 전 씨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인이 공관에서 이제 그 공관병에게 폭언을 하고 그다음에 뭐 미나리를 깎고 있는 어떤 공관병의 이제 칼을 뺏어 들어서 예. 뭐 도마를 내리치기도 한다는 등 그다음에 또는 뭐 그 아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의 빨래를 뭐 대신시키기도 했다는 등 어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네. 그 공관병을 불러서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을 치워라. 아유, 뭐 좀 이렇게 자기 거 했다는-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자기 발톱과 각질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발톱 각질까지 좀 치우게 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아까 뭐 빨래를 돌려야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장병 표준 일과 시간 지난 후에 추가 근무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전자팔찌. 전자팔찌. 네, 발찌가 아니고 팔찌입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호출벨 같은 건가 네,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손목에 풀리구나. 그래서 이거 지금 전자 호출벨을 채워서 네. 여기 보니까 1번이 뜨면 관사 2층으로 달려오는 거고요. 네. 2번이 뜨면 주방으로 달려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도 네. 이렇게 팔찌에 숫자가 뜨면 기계적으로 튀어가야 되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좀 갑질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팔찌에 불 들어오면 그 있는 층으로 가야 되고 이건 정말 그 공관병 스스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자괴감이 같아요. 들겠죠. 네, 자괴감이 들고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까 상명하복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소원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제도는 있는데 사실 그런 제도라는 건 결국 사병들 사이에 뭐 가혹 행위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소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상병과 그렇죠, 그러니까 사병. 사병과 사병 사이는 그렇죠. 일반 사병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소원 수리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되거나 예. 또는 군 검찰로 뭐 좀 신고가 들어가기도 좀 나름 쉬울 수도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이 지금 그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대장님이 지금 그 계시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대장보다 높은 사람이 지금 그 육군 뭐 참모총장이랑 이런 분들밖에 없는데. 아까 3인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결국은 그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대장이 있는 그 공간은 사실상 그 왕국 같은 곳이거든요. 이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분의 어떤 비위나 그분의 아내의 어떤 갑질에 대해서 일반 사병에 불과한 공관병이 네. 사실 뭐 소원 수리나 이런 걸 하긴 매우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곪고 골맞던 문제가 네. 이번에 이렇게 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박찬주 대장은 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 그 자책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이유, 즉 직급에서 물러나는 이유는 그뿐이다라고 밝히면서 네. 국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입장 표명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비판받고 있을까요? 뭐 이게 다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런 건가요? 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지휘에서 물러나면 책임을 지는 행태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사회에서는 직위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번 사안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 그 책임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예. 뭐 처벌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좀 꼼꼼히 알아봐야겠네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직권남용죄. 예, 또 제보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전차팔찌를 채우거나 추운 날 베란다에서 1시간 정도 가두고 또 떡들이 엉겨 붙어 있다라고 이걸 뜨거운 떡국에 물에 손을 넣고 이거를 직접 떼게 하는 등 이런 행위를 한 것들을 보면 군형법 제62조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과거에 공관병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본인도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군 검찰이 지난 4일에 박 사령관을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박 사령관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간인인 부인 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군형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나중에 지금 현재 지금 군 검찰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뭐 향후에 이제 일반 검찰에서 좀 조사를 받게 됐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상황이고 박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군형법 제62조를 보면 그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 행위를 한 자를 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로 아마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됐겠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지금 그 공관병이 자살까지 시도했다라는 거 보니까 해당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 당시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을 받아서 62조에 따라 직권남용, 학대, 가혹 행위를 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아마 처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부인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군형법의 적용은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겠지만 아마 해당 형법에 따라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과 별도로 징계는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박찬주 대장이 지금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징계를 받지 않고 빨리 전역하고 싶다라는 지금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처벌과 사실 그게 훨씬 무서울 것 같아요. 징계가 그래서 파면당하거나 해임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향후 이제 그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혜택들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이게 초범이고 사실 뭐 군형법 적용 받는다고 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미 뭐 그 명예의 부분에 사실 이분이 지금 군대에 자기가 끼친 불명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 전역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뭐 지금 불명예적인 그런 일들은 다 발생을 한 거고 법적으로 처벌이 과연 이분이 그렇게 실형 지금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 정도의 중형이 선고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징계네요. 그런 징계로 인해서 파면 내지는 해임이 됐을 때 받게 될 경제적 그 유무형의 어떤 그 유형적 무형적 불이익이 좀 걱정이 될 거고 따라서 이분은 징계를 면하고자 하는 좀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징계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군인사법을 보면은 그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그 군인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보다 상급자인 분이 3명이 해당 군인보다 상급자 3명으로 구성된 그 징계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주 대령보다 선임자는 지금 합참의장이랑 육군참모총장 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한민구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불러서 지금 당신 그 공관병 문제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조심해라. 재직 시절에 연락을 하신 거네요. 얼마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됐다는 거는 사실은 박찬주 대장 입장에서는 국방장관이 경고를 한다는 건 사실은 진짜 엄청난 경고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재직하고 있는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 소환당해서 사실은 경고를 먹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됐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사실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 갑질 정도는 해도 되는 구조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토양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 가도 본인은 뭐 든든한 어떤 좀 뭐 뒷배가 있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설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이분에 대한 징계나 법적인 어떤 그 통제 장치가 좀 없었던 것이 이러한 공관병 갑질 사건이 이런 오늘날에도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문제를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뿌리 뽑을 수 있으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검찰에 의한 조사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검찰 조사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박찬주 대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검찰 조사는 입건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당연히 계속돼서 어떤 뭐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이 나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뭐 형사처벌 이외에 이분이 전역하기 전에 합당한 징계 절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 촌철살인 한마디 다 써주셨는데요. 이호영 변호사님 먼저 보도록 할까요? 군신부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옆에 곱하기 2는 뭐냐면 원래 2번씩 적어야 되는데 제가 한자를 적는 거에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한 번씩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군 신신 부부자자 뭐냐면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그런 거 있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이게 뭐냐면 뭐뭐 다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람은 각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결국 지휘관으로서의 그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거거든요. 본인의 아내가 자기 부하한테 이렇게 갑질을 했으면 사실 정상적인 지휘관이었다면 야, 당신 지금 내 부하한테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공관병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관병한테 주어진 역할은 그 공관을 그다음에 공관에 대한 경계 그다음에 뭐 연락망 정비라든지 이런 본인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역할들을 사실은 대장부터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 이러한 갑질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역할을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과거에 이야기를 몇 번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곽 변호사님 이 주제를 또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꽤 오랜 시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 우선 크게 보도가 됐던 거는 지난달 초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졌던 건 그거보다 한 달 전인 6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해당 지역 이제 교육청에 체육교사 A씨의 행적을 알리면서 이 사실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안에 있는 한 여고에서 이제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피해자 수가 끊임없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졸업생까지. 맞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졸업생들의 증언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해당 교사가 성추행을 오래전부터 이게 지속해 왔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뭐 실질적인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다. 라는 그런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뭐 저희도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교사의 행태라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수사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경찰 수사는 지금 현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북 경찰에 따르면은 이번 달에 경찰은 이제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체육교사 A 씨를 구속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B 교사에 대해서도 불구속하는 이제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금은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을 저희가 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좀 답답하다 했던 게 이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기도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감도 하시고 또 많이 화도 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안여고 사건 이후에 또 경기도 여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도 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문제가 됐고 이곳에서의 피해 학생도 지금 70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어마어마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왜 자꾸 학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속상한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 성범죄도 물론 처벌이 무겁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는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3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되고요.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같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도 일반 형법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또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변호사분께서는 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책이 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 주제로 얘기했을 때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처벌 못지않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실질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그런 기관들의 좀 전문성도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처벌 강화 측면을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범죄율 자체가 최근에 뭐 많이 줄어들고 있는 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처벌을 좀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동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심각성이나 그런 중대성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있는 형보다도 조금 더 형을 더 늘려서 좀 그런 예방적 효과를 네. 그렇게 좀 예방 효과가 있도록 예. 그렇게 더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제 해당 학교의 교사가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네. 것인데요. 이 구속된 A 교사가 구속된 이후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친근감의 표현을 한 것뿐이다. 근데 친근감의 표현치고는 아이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무릎에 앉게 한다든지 네. 이런 행동은 친근감의 표현을 분명히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국한해서 좀 얘기를 우선 해보자면 네. 본인이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돌봐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범죄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지만 네. 상대방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도 물론 그렇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 더 신체 접촉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좀 상대 아이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학교 내부에 이렇게 아이들이 고충을 바로바로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무방비로 좀 노출되거나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인권센터라는 것이 설립돼 있긴 한데 이번 부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 인권센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건이 이제 부안 여고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이고요. 예. 부안에서 있었던 한 또 중학교에서 있었던 같은 부안에서? 예, 같은 부안인데 이번에는 중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금 이제 화제가 다시 됐던 이유가 당시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됐던 A 교사가 자살을 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게 미안하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한 상태에서 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인권센터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살과 관련해서 인권센터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요? 예. 어떤 관계죠? 기본적으로 이제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어떤 이런 인권 침해적인 뭐 성추행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인권센터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숨진 A 교사 역시도 최근에 이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 있는 학생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해서 사건을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권센터에서 다시금 좀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인권센터는 뭐 무혐의를 받은 이미 끝난 사건을 왜 다시 꺼낸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취지입니다. 형사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 예. 본인들은 이제 교육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행정적인 제재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예.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안여고에서 성추행 사건이 최근에 이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강하게 좀 살펴봐야 한다, 면밀하게 봐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결이 됐던 사건도 다시금 끄집어내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저희가 이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다시 조사를 받은 그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살할 이유가 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경찰청에서는 사건에 혐의 없다고 종결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인권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명했고, 네. 그리고 이 교사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존하면서 직위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임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징계 의결이 요구가 됐을 때, 또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됐을 때 이런 사유들이 발생을 하면 임시적으로 이제 교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건데, 잠깐 쉬어라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상 뭐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사실상 징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웠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들과 혼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재조사를 해서 또 뭔가 이 자살한 선생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당시 그 부인 아내의 말에 따르면은 뭐 이미 학생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뭐 탄원서도 제출을 했다고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인권센터에서 이제 재조사를 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이제 교사를 상대로 당신이 만약에 결백을 주장을 한다면 이렇게 최초에 신고를 했던 사건을 이야기했던 학생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라라는 취지로 좀 강요를 했다라고 이제 유족의 아내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서 좀 잘 풀어가자. 이렇게 뭔가를 구슬렸다?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증언을 일단 했다는 거잖아요. 이 학생들의 증언 내용이 또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숨진 A 교사는 지난 4월에 그런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 제출된 진술서,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허벅지를 만졌다. 이 선생님이.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좀 그런 진술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제기되고 있나요? 그 숨진 A 교사의 유족들에 따르면 이 처음에 이제 이 수사가 진행된 것도 동료 교사가 그 학생들을 약간 부추겨서 뭐 진정을 하게 됐다.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이런 의혹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진술서를 제출한 그 학생들이 다시 교육청에 탄원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탄원서의 내용은 지난 7일에 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고 무릎을 친 것도 주물렀다고 적었다. 허벅지는 절대 아니다. 왜곡해서 적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왜곡해서 사실 내용이 들어갔다고,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약간 실질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숨진 교사가 그러니까 상당히 결백하고 실제로는 이런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이 동료 교사를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법 이제 156조에 있는 무고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동료 교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청과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이런 중대한 과실로 어떤 이런 일 처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제 일정한 부분 국가배상 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강압적인 조사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사실 뭐 유족 연금에 대한 그런 판례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뭐 경무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기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자살인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참 학교가 좀 신성시되는 장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학생들의 인권도 물론 보호가 돼야 되지만 이 사건을 보니까 또 교사들의 인권도 좀 보호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이제 각 지자체별로 마련이 되어서 실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는 상대적으로는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라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자살한 부안 교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한다. 또 교육청의 인권센터가 그동안 무리한 조사를 했고 너무 지나치게 학생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서 조사를 했다. 또한 교사들의 인권도 존중되고 또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 변호사님. 이런 문제들이 비단 어떤 특정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입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곳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는 그런 곳으로 전략을 했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또 사실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한테 또 관심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또 너무 그런 학교별 또 서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에 또 신경을 쓰다 보니 또 아이들한테 관심을 못 갖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과 선생님이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교류하고 서로 아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들이 학교에서는 최소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받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을 통해 존경받는 스승이 또 많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은 네, 앞서 첫 번째 주제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인격권의 그런 충돌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사실 국민의 알 권리나 그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인격권이나 명예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그 관련 교사에 관련해서 그 지역 언론사가 그 교사가 성희롱범이다. 그리고 뭐 내사 종교는 잘못됐다. 사실 그런 취지로 보도를 했다고 해요. 사실 어떤 이제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축소성 보도를 받게 되면 당사자는 상당한 그런 심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어떤 좀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도할 때도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는 그런 이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네, 최근 상당히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논란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뭐 업종 가리지 않고 여러 군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곳은 이곳인 것 같아요. 피자, 미스터 피자. 그쵸? 그렇죠. 사실 올해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거는 사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인데 그 정점을 찍은 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이 그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그런 좀 시선도 새롭게 이제 생기고 과연 뭐 갑질 논란까지는 이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매출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전혀 이제 갑질은 아닌데 개인적인 범죄잖아요. 자신의 회사에 비서로 취직한 뭐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미스터 피자의 갑질은 그야말로 그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는 완전 격이 다르죠. 왜냐면 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개인 범죄였지만 미스터 피자는 뭐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뭐 치즈 통행세를 걷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파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더 많은 비리들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대대적인 비리와 갑질이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탈퇴한 가맹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복을 했어요. 직접적인 보복이요? 네, 그래서 보복도 하고 그리고 이제 150억 원대, 무려 15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이 넘겨졌는데요. 네. 하나하나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서 자신의 이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살짝 껴넣은 거예요. 2개의 업체를 껴넣어서 이게 유통 단계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점들을 사실은 가맹주들이 많이 이제 호소를 했죠. 너무 힘들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일명 치즈 통행세를 받습니다. 이렇게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이 57억 원이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이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사실 가맹점주들이 부담이 상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 있었다 그래도 너무 심각할 텐데 이게 다가 아니고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가맹점주들이 홍보비, 광고비 명목으로 낸 그 회사 자금을 그 광고비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비로 걷었으면. 그쵸? 이게 5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광고와 무관하게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친인척과 측근들을 그냥 그 MP그룹의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서 또 다 월급을 일을 안 하는데도 회사 월급을 받아가게 해서 급여가 29억 원이 부정 지출이 됐고요. 2007년부터 2011월까지는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직영점이라고 하면 본사에서 직영을 하는 업체니까 뭐 따로 가맹에 대한 그 비용을 뭐 다시 지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직영점은. 네. 근데 이제 가맹점을 차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그리고 뭐 이런 치즈 통행세도 사실은 다 이제 형식적으로는 다 지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금이 사실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탈세와도 사실 연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가맹점 차명으로 운영하는 5곳을 운영을 하면서 로열티 7억 6천만 원을 면제를 받고 그리고 가맹점의 이제 본사 직원의 급여 14억 원도 그걸 본사에 떠넘긴 거예요. 근데 뭐 본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뭐 주주 같은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사실 엄연한 범죄 행위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와중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사건이 보도가 됐잖아요. 최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죠? 많이들 아시는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채소와 과일을 유통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저 정말 실망했어요.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총각내 야채 가게 대표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폭행이나 욕설, 그다음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한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총각내 야채 가게 대표가 가맹점주들이 이제 모여 있는 단체 메시지 방에서 내가 스쿠터를 갖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선물해 주겠느냐. 그걸 왜 그 방에 올리나요? 조공을 좀 바쳐라라는 취지의 좀 말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소위 그 이제 총각내 야채 가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 똥개 교육이라고도 하고요, 뭐 진돗개 철학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런 이제 교육 내용 중에서 가맹점주 상대로 이제 뭐 욕설을 하면서 뭐 따귀를 때린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이 있고요. 실제로요? 뭐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거 역시 어떤 뺨을 때린 것이 일종의 이제 그 퍼포먼스였다, 좀 연출된 상황극이었다라는 취지의 또 해명이 있고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자체가 여느 프랜차이즈 업체처럼 갑질 논란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좀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맹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 교육비를 어마어마하게 또 걷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맹점들이 인테리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인테리어 뭐 그 수준을 같이 맞춰야 된다. 비슷하게 뭐 이런
뭐 명목으로 사실상 한 인테리어 업체를 고정해서 여기만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또 뒤로 이제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네. 뭐 사실 이런 다양한 사실 행태들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가맹점주 입장에서 사실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항의하게 되면 싫으면 말아라, 너 빠져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보복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맹점주들이 얼마나 사실 자기의 뭐 퇴직금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 어렵게 낸다든지 맞아요. 정말 평생을 모은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냈는데 오너가 잘못해서 이 기업 이미지가 추락을 하게 되면서 내가 예기치 않게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맹점법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오너가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 뭐 손해액이 몇 배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약서에.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가맹점 계약이라는 게 이게 사실 갑을 관계잖아요. 네. 갑을 관계다 보니까 갑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하고 을에게는 지나치게도 불리한 그런 계약들이 종종 체결이 되는데 그런 걸 아예 법률로서 방지를 하자, 예방을 하자라는 이제 취지인 거고요. 실제로 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될지에도 사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지만 공정위가 이런 개정안도 발의된 만큼 우리도 나름의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공정위가 어떤 실효성 있는 그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좀 이제 힘이 많이 차이 나는 이제 갑질 논란이 이제 불거지는 것들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외식업종인데요. 그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6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6대 과제. 정보 공개를 일단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높이는 어떤 방안들, 그다음에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 수단을 확충하는 것들, 그다음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겠다. 그다음 광역 지자체와 협업을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다음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사실 6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그 정보 공개와 관련한 건 결국에는 이제 가맹본부의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의 이제 이윤을 붙여서 이제 가맹점에게 부담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처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이제 피자에서 뭐 7만 원짜리 피자를 9만 원에 붙인 거 이런 식의 치즈 비용 뭐 이런 그런 게 밝혀지면 이게 과도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필수 물품 판매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좀 이제 예견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이제 좀 리베이트를 받거나 각종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특수이해 관계인에 대한 관련 정보도 좀 공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판촉 행위나 할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대체로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이제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마케팅 비용과 관련했을 땐 본부와 점주 사이에 좀 사전에 동의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랜차이즈 탈퇴하면 바로 옆에다가 뭐 직영점 내고 막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서 이제 그 매출액을 좀 낮추는 식의 보복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공정위의 여러 가지 6대 과제 중에 이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 보입니다. 촌철살인 한마디 오늘 양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옛날에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꿈을 안고 미국으로 향하던 그런 마음이랑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아메리칸 드림 같은 이런 꿈이 사실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갑질로 인해서 조금 짓밟히는 그런 사건들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런 분들의 조금 꿈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어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이런 불공정한 그 업계와
그리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행태들은 사실 근절되는 게 맞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가맹점주들의 프랜차이즈 드림이라고 써봤습니다. 이 드림을 정말 실제로 드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드림이 됐으면 좋겠네요. 최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 쓰셨나요? 예, 저는 그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약팽소선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생선 구울 때 사실 뭐 너무 뒤적뒤적하면 다 부서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금방 타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적절하게 뒤집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해서 법률이든 어떤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도 않게, 그렇지만 또 너무 막 빨리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 또한 뭐 이제 가불관계이긴 하지만 어떤 결국에는 각 경제 주체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어떤 균형, 이런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타이밍과 균형 감각이 있는 공정위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은 연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있었던 이슈들과 또 법적인 해석을 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원리와 원칙을 잃지 않고 이슈와 다양한 법적인 해석을 전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시 대한민국 이슈와 저희 변호사분들과 함께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